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녹화하는 영재부터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이제 2부 우크라이나 사태 계속 하기로 하겠는데 1부는 좀 정치적 측면에서 다뤄봤고 2부는 좀 더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할 때 제가 아마 다음 목표는 리만일 거다, 떨어진다면 리만일 거다라고 했는데, 리만이 떨어지기 전에 리만은 9월 30일, 10월 1일 전후에서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손에. 그 전에 이제 얀필이라는 도시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쿠피안스크 이중을 점령하면서 동부전선, 하르키우 동부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대승을 거뒀다고 했죠. 그래서 그 도시 쿠피안스크 이중이 가장 중요한데, 그 다음 목표는 이제 얀필하고 리만인데, 얀필은 리만보다 조금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만이 지금 이제 병참의 근거지이기도 하고 이제 군사 요충지죠. 거기 철도선하고 각종 도로가 연결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2차 대전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리만 하면서 방송에서 이게 내가 2차 대전 책 볼 때는 크라스니 리만이었는데 이게 그냥 리만으로 나왔다, 이게 같은 도시인지 다른 도시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조사를 해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는 크리스니 리만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크라스니란 말을 떨쳐내고 그냥 리만이라고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같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피안스크, 그 다음에 이줌이 떨어진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얀필하고 리만이 떨어졌다는 게 이제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만을 잡았다고 하는 거는, 지금 리만은 도네츠크 공화국 러시아가 말하는 자치공화국 그 안에 있습니다만, 거기를 제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루안스크 이제 위기로 몰리게 되는 거죠. 루안스크 북단입니다. 그래서 이미 루안스크는 거의 99% 러시아군이 장악은 했습니다만, 도네츠크는 아직 60% 정도밖에 손에 넣고 있지 못하거든요. 한 40%는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리만을 그리고 이제 남쪽의 얀필을 갖다 점령하게 되면은 당장 동부지역, 그 다음 남동쪽 지역에 위협받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군으로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한번 진군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표님이 어제 방송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 리만에서 동쪽으로 25km 지점에 크렘리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교통 요충지인데, 여기 그 입구에 들어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현재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 아마 시외곽에서 아마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렘리나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루비즈네, 이어서 지난번에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했던 세베로도네스크, 리스찬스크, 이게 차례로 이제 붕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리스찬스크 쪽에서 지금 현재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리스찬스크는 사실은 그때 우크라이나가 퇴각할 때 상당히 아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조금 고지대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리스찬스크를 갖다 장악하게 되면 그 주변 일대를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러시아군이 현재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리스찬스크를 우크라이나가 다시 재탈환하는 데는 상당한 출혈이 아마 소모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치지 않고 우회 기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지금 상상해 봅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제 다음 목표는 크렘리나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차이가 뭐냐고 하니, 지난번에 쿠피안스크하고 그 다음 이줌에서 러시아군이 퇴각할 때는 퇴각이란 말을 쓰지 않고 병력 재배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만이 떨어지고 나니까 리만에서는 포위를 우려해서 러시아군 병력이 이제 퇴각했다라는, 퇴각이라는 후퇴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썼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상당히 제 단의 사용도 상당히 재미나는데요. 전에는 이제 어거지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밀려서 뒤로 뺐다고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전진을 가다듬기 위해서,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밀려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동진을 하고 있는데, 크렘리나가 차기 목표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이제 브로바라든가 신키프라든가 이런 데가 막 탈환이 된 것 같습니다. 신키프도 제가 차를 타고 슬쩍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요 일대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르키우 쪽을 보고 이제 차를 운전해 간다면은 대충 기억이 다 있습니다. 거기를 워낙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하르키우 남동쪽에 메레파가 있고, 그다음 하르키우 이제 동쪽에 바로 추구에프, 그다음에 거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북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데르카치가 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주변 일대 조그만 마을들까지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헤르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헤르손까지는 안 내려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 헤르손에서는 주춤했는데 헤르손에서도 상당한 진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걸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리만에서의 전투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 리만의 어떤 건물에 러시아 깃발을 다 내던지고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자국 우크라이나 깃발을 이제 개항한 걸 갖다가 TV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깃발을 올린 부대가 그게 81 공수여단입니다. 우크라이나. 근데 이 81 공수여단이 어떤 적군하고 싸웠냐 그러면은 러시아군 중에서 상당히 정예에 속하는 제7 근위공수사단하고 붙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근위공수사단의 108 근위공수연대를 아예 아작을 냈더만 보니까. 그래서 연대장이 아마 도망가다가 사살당하는 그런 참사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장급의 지휘관이 하나 또 전사했다는 걸 갖다 기록에 남기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리만 부근에 처음에는 한 7,500명 정도가 갇혀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만 빼고 우크라이나군이 3면을 포위해가지고 압박에 들어갔죠. 그래서 한쪽으로부터 남겨둔 채 계속 3면을 압박해 갔는데 그 포켓에 포함되어 있던 이제 부대가 약 7,500명이었는데 그게 일부가 상당히 빠져나가고 최종적으로 이제 망치를 내리칠 때 한 5,500명이 있었다는 게 확실한 뉴스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도가 조금 엇갈리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일부 서방 언론에서는 5,500명 중에 500명만 러시아군 동쪽에 있는 크렘리나 쪽으로 이제 퇴각을 했고 5,000명이 거의 전멸당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이 좀 보수적인 통계를 잡고 있는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아니다, 전사한 거는 1,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 나머지 대부분은 빠져나간 걸 알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제 상충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5,000명이 정말 전멸했다면은 아마 우크라이나군 당국이 즉각적으로 공표를 했겠죠. 근데 그럼 만약 그럼 정말 대승을 거뒀다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현재 보도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마 지금 현재 전사자, 러시아군 전사자라든가 행방불명 또는 이제 부상자 뭐 이런 것들 지금 집계를 내고 있는 모양인데 아마 5,000명이 전멸했다고 하는 건 조금 오바된 뉴스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전사하고 나머지는 아마 그 포위망을 빠져나간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인터넷에 사진 자료를 봤더니 정말 뭐 비참하다만 정말 도로상에 놓여있는 그 러시아군의 시체들. 근데 거기 보면은 도주하면서 민간인 복장을 하고 도주하다가 들켜가 사살당한 그런 시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민간인 복장하는데 왜 군인인 줄 아느냐? 그 안에 뒤집으면 안에 군복을 입고 있거나 총을 소지하고 있는 거죠. 차량도 아마 군용 차량을 버리고 민간 차량을 탈취해서 도망가다가 민간인 것처럼 도망가려 하다가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군에 들통나서 다 이제 전사하는 그런 참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이제 러시아군의 피해, 요거는 좀 며칠 있어야 아마 좀 잡히지 않을까, 그래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손 구역은 사실은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게 아마 우크라이나군 당국이 기밀 유지를 위해서 언론에 공표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동쪽에서 동부에 몰려있던 러시아군 주력이 상당 부분 헤르손 정부로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한 병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간에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정도까지 여기에 주둔했었거든요. 그래서 헤르손을 탈환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뉴스였습니다만, 이게 리만이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불과 몇 시간 후에 헤르손 전구에서도 아마 동시적으로 작전 기동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르손 주가 있는데 헤르손이 주도는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떤 작전을 쓰고 있냐면은 헤르손 전구에 갇혀 있는 러시아군을 경멸시키기 위해서 드네프르 강에 흐르는 4개의 다리들을 지금 다 자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크림 반도에서 올라오는 보급은 없습니다. 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는 바지선이라든가 보트라든가라는 거는 전부 이제 포격에 의해서 다 이제 경멸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동쪽에서 오는 러시아군 이제 만약에 헤르손 전구에 있는 러시아군이 만약에 포위를 우려해서 동쪽으로 도망치려 할 경우에는 동쪽에서 이 우군들을 받아줘야 될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 지점을 갖다가 치고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게 어디냐 그러면 이건 제가 전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비디프 브리드라는 도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더 동쪽에 있는 두드차니라는 양쪽 도시를 점령한 다음에 삼각형을 이루면서 더 남쪽으로 지금 남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난 3일 동안 72km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오버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한 30km 내지 40km 정도를 전진한 게 아닌가. 근데 이 두차니에서 지금 남쪽으로 쭉 남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가 이제 브리슬라프라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슬라프는 결국 중요한 데가 아니고 그냥 거쳐 지나가는 한 지진과 불과한데
궁극적으로는 크림 반도하고 드니프로강 그 사이에 있는 노바카호프카 거기를 아마 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거기를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게 된다면은 헤르손 전구에 놓여 있는 러시아군을 완전히 두 조각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병창도 지금 열악한 데다가 포탄도 없고 전차 연료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완전히 여기에 갇힌 러시아군을 괴멸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바카호프를 향해서 이제 계속 진격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 이제 저한테 들어온 뉴스인데, 이 노바카호프카 도시 오른쪽에 이제 카호프카라고 있습니다. 이 노바라는 게 자꾸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영어의 뉴입니다. 새로운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그 막시스트 문호가 있죠. 러시아에 막신 고르키, 어머니라는 작품을 쓴 사람. 그 막신 고르키가 사회주의 운동을 할 때 그때 자기가 만든 잡지 이름이 노바야 지즌입니다. 뭐냐면 영어로 하면 뉴 시즌입니다. 노바야 지즌. 발음도 비슷하죠. 노바야 또는 노보라는 건 그냥 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보카호프카라는 도시가 중요한데, 이 노보가 붙은 데 있으면은 노보를 뗀 그 나머지 도시명이 그 북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하여튼 이 노보카호프카를 향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진격으로 남진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뉴스인데, 여기엔 그럼 러시아군 병력이 없느냐?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르손은 지금 어떻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헤르손 그 도시 자체는 지금 아무런 일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에 잠깐 띄우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구의 이제 북서쪽 끄트머리하고 북동쪽 끄트머리에서 남한 형식으로 삼각형을 이루면서 남한 형식으로 해서 러시아군을 경멸하고자 하는데, 아마 서쪽에서는 이제 큰 도시는 한참 저쪽에 오데사가 있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는 전투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헤르손의 서쪽에서 헤르손을 향해서 동쪽으로 전진하는 부대,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남하는 부대, 이게 아마 노바카호프카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럼 이제 크림 반도는 사실상 거의 아마 무주공산객이 될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크림 반도의 노인 러시아군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중차대한 그런 아마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거는, 그럼 도대체 주공이 헤르손 남쪽이냐 아니면 하르키우 동부 동쪽이냐 하는 이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지금 의견이 이제 틀린데, 대개 세 개의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젤렌스키가 헤르손을 공략하겠다 해놓고는 동쪽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거는 성동격서식으로 남쪽을 친다고 했다가 주력을 동쪽으로 이동시켜서 동쪽에서 승부를 걸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아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주공은 남쪽에 주둔해 있는데 거기서 정리의 기갑사단을 뽑아서 동쪽으로 이동시킨 뒤 동쪽을 쳤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동쪽이 생각보다도 러시아군의 이제 병력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진격을 해 나갔을 뿐이다라는 설, 그게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절충안인데요. 이 주공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개 큰 병력을 헤르손 남쪽 구역하고 하르키우 동쪽 구역에 분산 배치시킨 뒤 거기에 어느 쪽에 방어 고리가 약한가를 판단한 다음에 좀 더 많은 병력, 그러니까 방어 정면에서 러시아군의 방어 정면이 약한 쪽을 먼저 치겠다라는 게 우크라이나군의 보관이다라는 주장, 이 세 가지 이제 범주가 서로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걸 명확히 밝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군 기밀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현재 이제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데, 다만 이제 군사 마니아들이나 그다음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저는 아마 1번 첫 번째 카테고리는 좀 신빙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주공이 그럼 완전히 주력 부대가 동쪽으로 이동했는가?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상당한 병력이 헤르손 정부에 남아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러시아군의 상당 병력이. 그런데 거기서 주력을 빼버리게 되면은 러시아군을 치고 내려갈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헤르손 북서쪽에서 서쪽으로 진격하는 이 부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두드찬이를 점령하고 남쪽으로 내려온 부대, 이 전력이 약체화돼서 도저히 그런 이제 본격적인 기동을 할 수가 없을 거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두 개의 균등한 병력이 동쪽과 남쪽으로 나눠 있든지, 아니면은 6대4 또는 7대3 정도로 여전히 헤르손 남쪽 구역에 주둔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넓은 의미의 전략적인 공세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동쪽 구역에는 아무리 이 우크라이나군이 의욕적으로 장악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바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러시아군의 반격 공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데 지금 헤르손 구역과 그 남쪽에 있는 크림 반도 쪽은 일단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해버리게 되면은 러시아가 재탈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이 상태에서 어중간한 중간 지점에서 끝난다고 한다면은, 중간 시점에서 끝난다고 한다면은 헤르손과 크림 반도를 장악한 우크라이나가 훨씬 유리하지, 여기를 러시아군의 손에 맡긴 뒤 동부 전선의 일부만 탈취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략 차원에서 보자면은 제가 젤렌스키 같으면 주공은 계속해서 헤르손과 크림 반도에 집중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이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닌데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예측이나 분석이 틀린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 이기면 그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일부에서 제가 라스푸티차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벌써 그 유튜브라든가 일반 그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진창 때문에, 도로가 진창으로 변해서 이제 장갑 차량이나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궤도가 있는 전차들도 움직이기가 힘든 그런 이제 시즌이 오고 있다 라는 뉴스가 이제 바닥에 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격화되기 전에 일단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확실하게 좀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는 지금 현재 순조롭게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진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리만 일대 그 주변에서 스페츠나트라고 러시아군 특수부대가 완전히 전멸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복잡한 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정규군이 있고 거기에 속한 스페츠나트 특수부대가 있고 그다음에 체첸군이 있고 그다음에 루안스크와 도네스크에 이제 반군들이 있습니다. 친러시아 반군들이고 거기에 이제 바그너 부대, 용병 부대 이런 게 복잡하게, 지휘계통이 너무 복잡하죠. 이런 애들이 이제 얽혀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이게 지금 그 스페츠나스 이 부대는 완전히 사수 명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푸틴이 리만에서 이제 떠나겠다, 이러다가는 완전히 포위 섬멸당한다라는 이제 보고를 띄우고 여기서 철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 푸틴 개인적으로 아마 그 계속 사수해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규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차를 버리고 도주할 수 있는데, 이 부대는 좀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일단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차원에서 진지를 사수하고 있다가 완전히 전멸된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중에서는 스페츠나스가 뭐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죠. 가장 이제 센 부대, 강력한 특수부대라고 하는데, 자칭 자기들이 이제 미국의 네이비실하고 맞먹는다고 하는데,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보여준 스페츠나스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가 그다음 실제 전투 능력을 보자면은 네이비실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고요. 그냥 3분의 1, 4분의 1 절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츠나스가 결정적인 특수작전을 통해서 예컨대 우크라이나군의 교통망을 마비시켰다는 그런 뉴스는 일체 없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전멸당했다, 퇴각하고 있다, 이런 뉴스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일단 리만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완전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요 몇 주 동안 러시아군이 여기를 재탈환하거나 본격적인 반격 공세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늘이 10월 5일인데 2월 24일 개전 이래 9월 30일까지, 9월 마지막 날까지 러시아군 피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및 행방불명이 6800명, 전차 손실 2424대, 장갑 차량이 그 배가 된 5018대,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손실이 266대, 헬리콥터가 228대가 부서졌고요. 그 다음에 드론이 이제 1028대가 부서졌습니다. 이게 9월 30일까지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발표이기 때문에 이게 다 프로파간다가 아니냐, 이거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러시아군이 자기들 피해를 거의 6천 정도, 전사자만 6천 정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상자, 부상자들이 대개 전사자 3배 정도 되니까 약 2만 명 정도가 전투 셀표상에서 사라졌다고 하는데, 만약에 6천 명 정도밖에 죽지 않았다면 이것도 거짓말이죠. 왜냐면은 19만을 동원해가지고 일으킨 전쟁에서 겨우 6천 명이 죽었는데 지금 전전에서 밀리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6만이라는 이 숫자가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말하는 러시아군 전사자 및 행방불명의 6만에 이른다고 하는 이 통계가 약간은 오바됐을지 모르나 실제 죽은 병력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러시아군이 말하는 6천 명 같으면 계속 이기고 있어야죠. 지금 6만 명 정도 지금 사라졌으니까 저렇게 동부전선, 남부전선에서 동시적으로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런 그 러시아군의 삽질이 도대체 왜 근본 이유가 뭐냐? 요건 지난번 방송하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 통제 체제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푸틴이 이걸 거의 개인적인 전쟁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아마 2차 대전 히틀러가 마찬가지죠. 그 실제 그 아마 군 경쟁 거의 없죠. 예, 포병 부대에 잠깐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어떤 특정 부대를 지휘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전술 지휘관이나 전략적 위치에서 이제 군 부대를 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푸틴은. 그래서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그런 간섭,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하나의 제대, 하나의 여단, 이런 게 이동까지도 일일이 간섭하는 문제. 그래서 나중에 확인됐습니다만은 젤렌스키가 남쪽에 헤르손 정부에서 전력을 다해서 여기를 해방시키겠다고 하니까 이 군 당국에서는 계속 균형을 유지하자고 했는데 주력 부대를 동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시켜라라고 지시한 게 푸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군사령관이 아니고 합참의장도 아니고 쇼이구 국방장관도 아니고 오로지 푸틴이 당황해가지고 이동하라 했는데 이게 결국 동부전선의 공백을 만들어내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대승을 거두게 된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 전투 체계가 뭐 통신 장비 뭐 이런 게 뭐 엉망이니까 군의 위기에 질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군 우군들끼리 자기들 제대들끼리 거의 3시간 동안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군끼리 총질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같이 통신 장비가 발달된 이런 시기에 21세기에 우군끼리 총질을 해가지고 그것도 3시간 동안이나 총질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곳곳에서 이제 터지고 있고 지금도 보면 크림 반도에서 무슨 폭발 사고가 났다, 비행기가 뭐 터졌다라고 하는데 러시아 당국은 전부 사고라고 합니다. 무슨 이놈의 나라는 사고가 이렇게 많은지. 일단 폭발 사건만 나면은 이거는 뭐 자연 발화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쳤다고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창피하니까 뭐 그렇게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그 최첸의 수장 카디로프라고 있습니다. 뭐 수염도 이제 길고 좀 우스꽝스럽게 생긴 양반인데 이 친구도 푸틴처럼 군사적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뭐 대단한 전략가처럼 이제 행동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동부전선에서 또 밀리니까 이줌에 이어서 리만까지 이제 함락되니까 지금 전 국경선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저출력의 전술핵을 써야 된다. 지금 현재 이 중앙군광부 사령관의 을치 같은 이 러시아군 사령관이 제대로 된 작전을 갖다가 구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러시아군이 밀리고 있다. 그래서 이건 좀 바꿔야 된다. 지금 전쟁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이줌이 떨어졌을 때도 이 가즈로프라는 인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 2월 24일 개전 이후에 한 달 동안 키우를 치다가 러시아군이 포기하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때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10,00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체첸군한테 작전 권한을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친구가 개개 국민에서 자꾸 이제 러시아군을 반박하고 비난하고 나섰냐면은 요건 이제 체첸 반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우리가 병력을 10,000명이나 공유했다. 그러니까 생색을 내려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실패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아주 강하게 세찬 비판을 하면서 자기들은 우월하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 뭐 작전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과감한 플레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좀 더 그런 권한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군대들, 친러시아 반군이라다 이런 게 지금 뭐 물론 오합지졸의 군대 이런 게 또는 정예 군대 이런 게 막 복합 다기약이 좀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지휘계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체첸의 카디로프 같은 인간이 이런 이야기를 핵을 사용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집을 예비역들을 징집했는데 지금 현재는 2군단, 3군단이 막 거의 완전히 괴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4군단이 지금 전선에서 다시 아마 병력을 재규합하고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 하면 지금 징집된 병력 가지고는 예비병력 가지고는 도저히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루가 다르게 2월 24일 이후로 지금 7개월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더 프로화, 더 세련되고 더 정예화돼 가는데 러시아군의 숙련도는 점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최초 국민에서 정예 부대들이 다 아작이 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징집병들을 모아봐야 오히려 개전 초기의 전투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병원이 없다 보니까 수인들, 죄수들을 불러다가 징벌 부대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아마 바그너 용병 부대하고 같이 합쳐서 아마 작전 일부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그너 부대가 야 얘들 안 되겠다. 차라리 루안스크나 도네츠크에 반군이 났다.
이 죄수들 갖다 쓰다 보니까 막 군기도 엉망인데다가 틈만 나면 도망가려 한다. 막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러시아군 내부, 그 내부에서도 이런 이제 비난들, 이런 게 막 속속 지금 이제 발견되고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오늘 10월 5일인데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또 2, 3일 지납니다. 그래서 거의 요 며칠 동안 또 이제 어떤 급진전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리만이 떨어졌다는 게 이번 주에 가장 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헤르손에서도, 그간 잠잠했던 헤르손에서도 상당한, 최소한 남쪽으로 30km 내지 40km를 돌파했다. 그래서 방어선을 아마 2군데에서 돌파해가지고 남쪽으로 남진한다. 이제 현재는 이 남진을 막을 러시아군의 유효병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현재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미국 전쟁연구소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영국 첩보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이제 계속해서 장기전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제 확실한데, 그럼 이런 측면에서 2차 대전과 그 다음에 20세기 전쟁 전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양과 질의 문제라는 것 갖다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를 보면 결국 독일이나 일본 이런 나라가 어떤 그 연합국의 물량 공세를 이길 수가 없었죠. 무제한 물량 공세.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소련 이런 나라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질적 군대가 도저히 양적으로 균화된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게 2차 대전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월남전에서도 그냥 양만 때려 부으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의 베트남 민족의 어떤 저항의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놓여있던 지정학적 어떤 특수성, 그런 데에 대한 인류학적 통찰이 없었습니다. 미군으로서는. 그러니까 단지 물량 공세로만 하면은 2차 대전과 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베트남이 어마어마한 거의 80만에 가까운 이제 병력을 잃으면서도 자기들은 나라를 지켜낸 거죠. 외세라고 하는 미군을 쫓아냈던 겁니다. 야간. 개별 전투에서는 모조리 졌다고는 할지언정 일단은 전쟁이라는 큰 대전제에서는 베트남전은 베트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러시아군 역시 양쪽으로 우크라이나를 앞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지금 같은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전쟁 양상에서는 2차 대전 때와 같은 아날로그식 그런 전투 개념에서 양이 질을 반드시 구축한다는 명제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이번 전쟁에서 얻은 새로운 교훈이 아닌가,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하는 현대전의 양상, 이걸 보게 되면은 질적인 또는 기술 우위의 어떤 그 전략 전술, 이게 지금 다시 이제 각광을 받는, 특히 러시아군 무기체계가 형편없다는 게 이번 전쟁을 통해서 드러났고, 역시 그 소프트웨어가 강하지 않은 건데 21세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양적 볼륨감만 늘린다고 해서 전장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그런 교훈을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두 번째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초한전이란 그런 개념을 다룬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에서. 이 초한전이란 뭐냐면은 제한적 요소를 초월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중국군이 그런 개념을 아마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등한 수준에서 미군과 이길 수가 없죠. 중국 같은 경우에 테크놀로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기체계 질적 수준,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들의 어떤 그 숙련도, 이런 차원에서 중국 군대가 미군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이 이기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걸 중국군이 이제 그 초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그 이제 방위성, 과거에 이제 방위성에서 이제 그 장관이나 또는 장군을 별자리 계급장을 달고 있던 사람들 은퇴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사람도 하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이 초한전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거를 초한전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걸 갖다가, 이 현상을 갖다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말장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어떤 그 악랄한 전체주의 국가가 쓰고 있는 전쟁 개념은 초한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한을 뛰어넘는 전쟁. 그러니까 어떤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자기들 우군의 어떤 병력의 안전을 갖다가 담보하는 그런 인도주의적 조치라든가, 이런 건 일체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군 같은 경우도 초한전 개념을 도입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복속시키기 위해서는 강간도 하고 살육도 하고 모든 걸 서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 애들, 남녀노소 가차없이 그냥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마 극단적으로 나왔던 게 부차의 학살이고, 이줌에서도 그런 유사한 학살 사태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초한전의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이 초한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러시아군이 아무리 국제법을 어기고 반인륜적인 그런 전쟁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은 그와 유사한 그와 동격의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구역에서 잔혹 행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러시아군에게 당한 그런 복수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좀 과도하게 국제법을 어겨가면서 그 사람들이 또 벌인 어떤 전쟁 범죄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건 아마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다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국군의 안전이라든가 그건 철저히 서방적 개념, 서방 나토의 어떤 군사 개념에 입각해서 현재 전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초초한전의 개념으로 대입시키려 한다는 게 이제 일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초한전과 초초한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결국 문명과 반문명의 싸움이겠죠. 그러니까 설사 이게 살육이 거의 다 일반화되는 전쟁터에서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룰이 있다는 거. 그게 소위 말해서 문명사회에 주어진 최소한의 의무이자 윤리 도덕이거든요. 근데 이런 점을 지금 현재 러시아군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있다는 게 전장에서 다 확인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이 초한전의 개념에 결국 핵을 사용하겠다는 게 들어가는 거죠. 과거 냉전 시대 때 핵을 먼저 사용하게 되면 그건 인류의 어떤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냉전 시대에 핵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터진 그 폭탄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어떤 핵무기 사용이 전혀 없었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러시아군, 특히 푸틴이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파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시점까지는 미국이나 영국 첩보당국에서는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 이제 설리반 외교안보 보좌관이 만약에 푸틴이 핵을 쓸 경우에 미국이나 나토가 어떻게 나오겠다 하는 메시지는 직접 전달했다라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구체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한 게 아니고 직접 크레물린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너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일한 장소에 일일한 형태의 일일한 중량의 핵폭탄을 썼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인 답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라핑에 대해서 카운터 블라핑을 한 거죠, 미국에서. 그게 얼마나 지금 그 블라핑이 먹혀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그럴 리가 있을까라고 하면서도 푸틴이 핵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푸틴이 그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전장에 우크라이나 군군을 상대로, 기지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이제 전술핵을 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근데 그래 될 경우에는 미군이 가만히 있지 않죠. 확실하게 참전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핵 무기를 어떻게 공갈 협박을 할 건가?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군이나 그다음에 일반 시민, 주요 도시에 대해서 전술핵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중립적인 지대에서, 해상에서 전술핵을 사용해서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경고를 했다. 근데 다음에 진짜로 너희들한테 직접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공갈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아무 경고 없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무작정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술핵을 쓰느냐, 그 현재로서는 전문가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견해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를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술핵과 전략핵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대표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전략핵을 쓴다는 가능성은 이제 이미 제쳐난 상태에서 전술을 어떻게 쓰느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이 냉전 시대 때 나토의 이제 전략을 보게 되면 만약에 핵 대 핵으로 핵 무장을 한 두 개의 집단이 핵 전쟁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서 전술에 국한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소련군이 쟁전시대 구소련군이 서방을 향해서 서진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럼 나토군이 핵을 쓰겠죠. 구소련이 먼저 핵을 썼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술핵을 쓴다고 할 경우에 전술핵을 되게 한 방만 쓰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신냉전, 지금 현재는 신냉전입니다만 냉전 시기에 나토의 교리에 따르면은 한 개의 폭탄이 아니라 전술 핵폭탄을 한꺼번에 50개, 100개, 200개를 집단적으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결국 그 효과는 그 폭발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걸 성격으로 봤을 때는 전략 핵과 똑같다는 겁니다. 한 발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정 어떤 그 공장지대라든가 특정 부대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한 발의 전술핵, 한 발의 전략핵을 쓰는 게 아니고 전술핵을 동원할 경우에는 50발, 100발을 한꺼번에 쓴다는 겁니다. 그게 나토의 냉전 시대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의 전술핵이라는 거는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에 대개 대여섯 배의 위력이 있습니다. 전략핵이 아니고 전술핵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전술핵을 쓴다 그러면 한 발을 쓴다면 이 문제가 다릅니다만 과거처럼 무슨 이렇게 총속 전투기에서 발사한 그런 게 아니고 한 발을 쓴다면 문제가 다릅니다만 과거의 교류에 따르면 소련 역시 전술핵을 특정 지역, 특정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쓸 거란 이야기죠. 그 시점에서 그 국민에 있어서는 전술핵과 전략핵의 차이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하간 전술핵을 쓰든 전략핵을 쓰든 이건 인류의 재앙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여하간 그 경우에는 미군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위험은 별로 크지 않다고 하니까 일단은 오늘까지는 우크라이나 승리를 같이 이제 기뻐하는 걸로 그 다음 전투가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예측하는 게 재밌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이번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